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패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안 전쟁이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대만 해협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이 아무리 설치고 나대봐야 독보적인 세계 1위 군사력의 미국 앞에선 가소로울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단단한 착각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미국은 절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중 전쟁의 최전선 두 나라의 해상 전력을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와서 양안 전쟁의 가능성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은 실질적인 무력 충돌의 여파에 대비하기도 부족한데요. 대만을 대리한 미국과 힘을 키운 중국의 격돌은 전례 없던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의 징조만으로도 두 나라가 서로 파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동부전구군은 무려 90여 대 항공기와 항공모함 등 10여 척의 함정을 동원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지난 4월 29일에는 군용기 13대를 동원해 대만 해협 중간선과 방공식별구역 아디즈를 침범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는데요. 중국은 4월 5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에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6만 7천 톤급 항공모함 산둥함을 대만 동부해안에서 불과 37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해역에 배치했고 이후 무려 한 달간 노골적인 전쟁 연습을 일삼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만행은 당장 멱살만 안 잡았다 뿐이지 눈앞에까지 칼을 들이미는 것과 같습니다. 훈련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방공식별 구역까지 침범하겠다는 건 연습 삼아 대만 시내 한가운데 폭탄도 떨어뜨려 보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에 미국 태평양 함대는 10만 톤급 니미츠 항공모함을 대만 동부해역에 급파했고 두 초강대국의 최대 전력이 출동대기를 걸어놓은 채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얼핏 팽팽해 보이는 이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상당한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중국이 해상에서 미국과 대치한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만이 보유한 10만 톤급 슈퍼캐리어와 이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대규모의 해군 전력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2017년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무려 40년 동안 미 해군의 무력을 상징하던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길이 333m, 너비 77m의 만재 배수량 10만 6천 톤에 육박하는데요. 특히 원자력을 이용한 핵 추진 방식 덕분에 연료 보급 없이도 최대 20년간 항행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산둥함의 경우 7만 톤급 항공모함임에도 디젤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15일 이상 연속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하면 니미츠급 항모의 전투지속 능력이 얼마나 막대한지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외에도 현역 물량만 무려 90척에 달하는 이지스함은 미국을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아무리 주제 파악에는 소질이 없는 중국이라 해도 아직 자신들의 깜냥으로 미국의 총전력과 대적할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배짱을 튕길 수 있는 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거리는 푸젠성에 위치한 핑탄섬을 기점으로 대만 북부 신주현까지 고작 126km에 불과합니다. 아시아의 물개 조우련 선수가 울릉도 독도횡단에서 수영한 총거리가 약 120km 정도니 사람이 자력으로 상륙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알고 있는 중국도 지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앙심을 품고 둥펑 계열 미사일 11발을 대만 상공을 가로지르게 발사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 과정에서 사거리만 13,000에서 16,000km의 소형핵 탄두까지 탑재 가능한 둥펑5B를 동원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는 중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대만 해안선뿐만 아니라 핵으로 대만 동부해역에 떠있는 미국 항모전단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라면 빠른 속도로 기동하는 항모전단을 타격하는 게 불가능하겠지만 핵미사일이라면 과도한 위력으로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핵미사일급의 위력이라면 항공모함과 그 전단이 아무리 회피기동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후폭풍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략적 선택지가 증가함과 동시에
더욱 원활한 보급 체계를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5년 12월 중국은 군개혁을 추진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을 상대할 5대 전쟁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5대 전쟁 계획의 주요 전략 방향 최우선 목표가 미군 괴멸이 아닌 대만의 최우선 점령이라는 것입니다. 양안 전쟁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 시작만큼은 중국의 선제 공격에서 비롯된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즉,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미 해군을 상대할 필요 없이 미사일과 전투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활용한 대규모 공습으로 대만의 주요 목표물을 선제 타격하면 그만입니다. 또한 일단 상륙에만 성공하면 육상무기 체계를 활용하는 이상 중국 본토에서 공급되는 보급선에도 큰 장애물이 없는데요. 이는 곧 지속적인 작전 수행 능력에서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전은 곧 누가 먼저 지치는가를 겨루는 소모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양안 전쟁도 단기 결전으로 끝나지 않는 이상 아무리 20년을 항해할 수 있는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보유한 미국이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도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를 알고 있고 그래서 남중국 해상에서 미국과의 전면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상세한 내부 사정이 어찌되었든 국제사회의 시각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소위 말해 맞짱을 뜰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식으로 비칩니다.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정립했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중국이 다시 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믿는 구석은 또 있습니다. 바로 해상 전력의 규모인데요. 결론부터 말해 중국의 해군력은 결국 미국의 해군력을 능가했습니다. 중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처음으로 해상 전력 분야에서 수적으로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는데요. 2015년 당시 중국 해군의 전투함은 총 255척 수준에 불과했지만 2023년 현재 중국의 전함수는 340척으로 고작 8년 사이에 85척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보유한 총 함정의 숫자보다 최소 50척 이상 많은 숫자인데요. 심지어 미국 방부는 이르면 2030년 중국이 보유한 함정의 수가 440척에 육박하리라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규모 면에서 미국을 앞설 수 있었다는 얘기는 결국 연간 생산력, 즉 중국의 전함 생산 능력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어가는 이때 무기체계의 생산 능력이 전쟁 수행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텐데요. 이 격차는 함정이급을 나누는 톤수로 비교했을 때 더욱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이 신규 도입한 함정의 톤수는 총 28만 톤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총 톤수인 26만 톤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불과 2년 동안 생산한 군함의 규모가 대한민국 해군 전체 규모를 능가했다는 얘기인데요. 정리하자면 결국 중국은 대미해군 전략으로 기술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질적 열세를 압도적인 규모 차이로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중국의 양적 팽창 전략은 생각보다 더욱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의 최신의 8만 5천 톤급 항공모함인 푸제남은 벌써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젤식 추진장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1975년 취역한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비교했을 때 무려 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중국의 함정 건조 기술이 미국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디젤 추진식 항공모함은 지속적인 연료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 보급선을 반드시 대동해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대양에서의 작전 지속 능력과 임무기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푸제남은 함재기 탑재 수량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사실 바다 위에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항공모함의 존재 이유인데요. 함재기가 없는 항공모함은 공격수단도 형편없고 속도마저 느린 그저 움직이는 거대한 표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푸제남은 기존 야오닝함, 산둥함에서 사용하던 스키점프대 방식이 아닌 캐터펄트 이함 방식을 적용했음에도 함재기 탑재 수량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푸제남에 탑재 가능한 함재기는 고작해야 40여 대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전형인 산둥함의 함재기도 32대 내외였던 것을 고려하면 큰 변화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최신형 항공모함인 제럴드 알포드급이 2배가 넘는 80대, 수적 주력인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1.5배에 달하는 60대의 함재기를 탑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산둥함의 전투 수행 능력은 한참이나 부족합니다.
그나마 산둥함은 전자식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와이어를 활용한 이착함 방식을 적용하면서 일종의 프로토타입이었던 야오닝함, 산둥함을 넘어 중국의 항공모함 기술력을 안정적인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함재기인 젠15 전투기가 미국의 F-A-18EF 슈퍼호넷이나 F-35C에 비해 무게가 무겁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스키점프대 방식을 활용하던 기존에는 바다에 추락하지 않기 위해 무기와 연료의 무게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푸젠함의 경우 증기추진식 캐터펄트를 장착한 덕분에 젠15 전투기로도 최대 6.5톤에 이르는 무장 탑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명백하게 미국보다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십수년간의 세월을 해군력 증강에 쏟아부으면서 최소한 자신들의 앞마당에서만큼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과거처럼 중국을 상대로 일방적인 우세를 점치기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8월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발표한 수십 차례의 시뮬레이션 결과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군함 수십 척, 항공기 수백 척을 비롯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상처뿐인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양적 팽창에 집중하며 생산력을 크게 증가시킨 중국이 이른 시일 안에 전력을 재구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은 피해를 회복하는 데만 막대한 시간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2부에서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